네, 맞아요, 맞아요. 교재 열고. 파일은 일단 가지고 있고 출력을 할 필요는 없고 아마 최상희 선생님이 교재는 그 제본한 거를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좀 파일을 보면서 하도록 하고 그 11페이지부터 하면 되는데 네? 11페이지. 네. 지난 시간에 그 생명체의 특성 6가지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거를 좀 봤었고, 오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게 11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의 생명적 특성과 그 무생물적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생물적 특성에 대해서는 뭐 핵산과 그리고 DNA, RNA, 그 대부분 바이러스는 이제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어쨌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유전 현상이나 돌연변이 등이 일어난다. 자손 번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적 특성이고 미생물적 특성, 무생물적 특성으로는 일단은 그 막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단백질 껍질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불완전하고 자기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 자기 효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세포 내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활용해가지고 생존을 하지.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그 무생물적 특성이고 그리고 수초 밖에서는 그 껍질이 그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막도 없고 그리고 막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세포 밖에서는 혼자서 안정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생물적 특성인데, 바이러스하고 이제 또 세균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일단 인간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지. 또 어떤 점? 세균은 보통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막이 없기 때문에 세포라고 하기가 좀 불안전하고. 또 큰 차이점. 물질대사? 그렇지. 물질 대사가 가장 큰 차이점이야. 얘는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얘는 물질 대사가 혼자서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세균도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어떤 생명체 내에서 존재를 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이 돼야지만 내가 번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 얘는 꼭 생명체 몸속이 아니라도 영양 배지 같은 거 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만 조건을 해주면 영양분만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얘는 할 수 있는데 얘는 꼭 생명체 내에 들어가야지 자기 효소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의 세포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요거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면 되고 그 교재에 보면은 숙주 구분에 따라서 동물성, 식물성, 세균성 바이러스로 나눈다 그러고 각각 그 대표적인 바이러스들이 나와 있는데 식물성 바이러스로는 담배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세균성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외워놓는 게 좋고 그리고 핵산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그 유전 정보를 가져서 DNA와 RNA를 가는데 DNA와 RNA의 차이점은 뭐야? 가닥 수가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죠? 가장 큰 차이점. 단백질 껍질 속에 있는 핵단의 모양? 핵단의 가닥? 단백질 껍질 안에 이제 핵을 이루고 있는 그 가닥수, 유전물질의 가닥수가 이제 두 개다 하나다인데, 얘네들이 유전이나 번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DNA는 음. 뭘 또 복제해서 나온, 내가, 우리처럼? 사람처럼? 하듯이, RNA만 띄어가지고 복제하겠고, 음. RNA는 그걸 자체 복제? 음. 전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 뭐 이제 두 가닥이고 한 가닥이다 보니까 그 복제 전사 과정에서 복사와 전사 과정에서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제일 바이러스 요 두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두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차이로 찍어야 되는 거는 그 유전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후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DNA는 안정적이고 얘는 비안정적이라는 거죠.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안정적이어서 유전 정보가 돌연 변이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닥이라도 제대로 전송이 되면 되는데 얘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송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약간만 꼬여버리면 완전 전혀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지. 그래서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돌연 변이가 굉장히 잦아요. 돌연 변이가 일어나기 쉽지. 그래서 감기 같은 게 이제 유행성 독감 같은 게 계속 매년 새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RNA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변종이 빨리 되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다음해에는 또 변종이 일어나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을 좀 차이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 다음 페이지 이제 12페이지 내려서 보시면 교재 같이 내가 보여줄게. 아이고. 이 파일은 내가 보내줬던 거 봤어? 개미, 그 개미와 코끼리 파일. 에서 봤어요. 지금 내가 띄워준 화면 보이고 있어? 아니요. 이제 안 보이고 있어? 네. 지금 어떤 화면이 보이고 있어? 해지 스타트드 스크린 쉐어링? 어? 검은색 화면밖에 없는데?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네. 잠깐만.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 네. 그 교재 파일이 안 보여 지금? 네. 아예 왜 안 나오고 있지? 제가 그냥 띄워서 다시 볼게요. 그래. 그걸 좀 같이 보는 게 다시. 12페이지 보면은 체크 2-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논제 읽어보면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976년 화성에 착륙한 바이킹 1호와 2호에서 열분해 방출 실험. 열분해 방출 실험 뭔지 알겠어? 네. 되게, 뭐 이산화탄소 방출 실험, 기체 교환 실험과 같은 세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실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생명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생물체를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게 물질 대사를 하느냐니까 물질 대사를 하는 그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화성 토양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증거를 찾지 못했대. 그래서 이 화성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없다는 결론을 유도를 했는데 이런 결론이 맞다면은 화성에는 바이러스도 없는 것이냐? 자, 바이러스랑 생명체랑 다르니까. 그리고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 그래서 생명체는 없다는 결론을 했는데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럼 있다 없다 중에서는 일단 뭐야? 답이? 없다. 잠깐만요. 이유가? 없다요. 그렇지.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세포가 정식하려면 그 세포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질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 대사할 때 쓰는 에너지가 세포가 물질 대사할 때 쓰는 에너지를 쓰는 건데,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없을 경우에는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도 물질 대사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가서 물질 대사를 못하기 없어요.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제 딱 그 부분을 잘 짚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 답 핵심을 알고 있는데, 글로 쓸 때는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너 머릿속에 있는 게 글로 썼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잘 되는 구성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글로 만약에 그 부분을 옮겨 쓴다면 시작을 어느 부분부터 내용을 언급하는 게 좋을까? 일단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고, 그렇지. 두 가지로 일단 말해주면 좋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서 그 물질 대사가 다른 생명체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먼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 첫 시간에 내가 말했지만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는 좋은 답이 아니라 그랬잖아. 답안 읽을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론부터 작성을 해주는 건 좋아. 뭐 없다부터 말해주고. 그럼 이제 그 없다, 바이러스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써나가야 되는데 요거에 이제 전제가 되는 팩트들을 이제 너가 나열을 해주는 건데 너는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을 얘기를 해준다 그랬잖아. 바이러스가 갖는 특징을 언급하는 거, 요거는 구조적으로 딱 제일 그 모범적인 구조야.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는 건 좋은데, 특징을 너는 이제 바이러스가 물질 대사를 안 한다라고를 얘기를 했잖아.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근데 그 이유까지도 써주는 게 좋다는 거지. 바이러스는 왜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가? 바이러스는 그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 속에서 효소를 얻어서 만이 그 물질 대사를 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 근데 그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없다는 환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화성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이 구조로 가지고 있지. 그 구조상으로는 아까 너가 판단을 잘 했는데 하여튼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잖아. 간단한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다 맞출 수는 있는데 누가 좀 더 디테일했냐 해서 상대평가적으로 나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큰 그림에서는 내가 맞췄어. 난 맞췄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들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논술은 꼭 어려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요거에서만 갈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 점점 논술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추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잘 알고 잘 자신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세심하게 좀 쓰는 거를 신경을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체크 2-2번. 이거 보면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페니실린에 대해서 나와 있어. 페니실린은 뭐 저번에 첫 시간에도 언급이 나왔었는데
일단 세균성 요런 것들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항생제인데 논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중요한 건 바이러스성 질환을 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로 치료하기 힘든지 이유를 추론하라는 거야. 중요한 건. 문제 읽었어? 응. 바이러스성 질환은 다른 병처럼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로서 치료를 못하고 자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만 치료를 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왜 바이러스 질환 같은 거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로 치료를 못할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오늘 내가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하면 하나 딱 얘기하기 쉬운 게 있어.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세포랑 세균이랑 뭐 다른 거예요? 세균이랑 바이러스 다른 거예요? 그치. 네. 그 부분에서 생각할 만한 게 있지. 여기 적혀 있는 거. 일단 이 부분. 일단 그 세균 같은 경우에는 변종이 잘 안 일어나잖아. 세포 자체가 분열을 할 때 완벽하게 재분열이 되니까 변종이 안 일어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런 변이가 자주 일어나니까 한 가지 항생제로는 뭐 해가 변종되는 거는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일단 첫 번째로 찍을 수 있는 부분이고 페니실린의 경우 억제하는 그 기작을 좀 너가 이해하고 있으면 약간 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답을 쓰는데 페니실린이 세균을 억제하는 방법이 뭘까? 세균을 죽이는 방법. 모르겠는데. 세균은 세포막이 있잖아, 막. 근데 페니실린이 하는 게 그 세포막 형성을 억제를 해주는 거지. 특정 세포,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 세포, 단백질에 따라서 그 세포막의 종류, 성질이 달라지니까 그 특정한 세균이 갖는 특정한 그 단백질 형성하는 그 기작을 방해를 해가지고 세포막 형성을 방해해. 그러면 막이 형성이 안 되니까 세포가 그 외부로부터 굉장히 무방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균 자체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존재를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건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때? 막이 없잖아, 애초에. 막이 존재하지 않아서 막을 없애는 거는 그 세포의 세포막을 없애는 거야. 그러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세포에만 들어갈 수 있어. 특정 바이러스는. 왜냐면 단백질 껍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 껍질과 특정 세포의 세포막에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경우에만 내가 침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항생제를 개발한다면은 그 숙주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그 숙주세포의 세포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바이러스 잡으려고 만약에 사람을 치료하려면 사람까지 잡아버리는 그런 항생제가 되는 거지.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그래서 바이러스만 특정해가지고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로. 기작다.
그런 부분이 숙주세포에 피해를 안 주고 바이러스만 잡아낼 수 없다는 이런 점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얘가 그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이제 세균의 세포화 형성을 방해한다는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둬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가 그 모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런 관련 페니실린의 기작에 대해서도 제시문에 실려졌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문제니까 이걸 빼놓고서 나와서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지.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면은 세포와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또 동물세포 같은 경우 먼저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핵이 있는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핵이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핵막에는 이렇게 뭔가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얘를 뭐라 그래? 핵궁이라고 하고 핵을 둘러싸서 뭔가 막 미로 같은 이런 애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거친면 소포체 그리고 거친면 소포체랑 연결된 좀 이렇게 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매끈면 소포체가 있고 그리고 거친면 소포체에 막 붙어있는 동그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야? 리보솜. 그리고 거친면 소포체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포막 벽과 세포막과 붙어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골지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안에가 막 주름진 구조로 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화를 담당하는 미토종이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중심링으로 직각으로 겹쳐져 있는 중심체가 있고 기본적으로 동물세포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물세포 동물세포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세 가지. 뭐야? 분록체. 얘도 언제 불리잖아. 응? 세포. 응? 계속? 세포. 세포. 세포벽? 세포벽, 그치. 기본적 구조 명칭은 다 알면 되고, 나중에 가면은 그 세포들 나중에 원심 분리했을 때 무게에 따라서 막 나눠지는 거, 요거 순서는 다 당연히 수능할 때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논술에서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사실 암기적 사항들은 제시문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뭐 그런 건 특히 중요하지 않고,
요 각각의 그 특성 같은 것도 사실 재심에는 거의 주어지는 편이고, 논술에서는 너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기작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너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 미소점이 뭘 하고, 어떤 거를 하고, 고지체에서는 뭘 하고, 이런 거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 문제로 나온다면은, 핵에서 DNA 정보를 가지고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시고, 그런 거 이제 유기적으로 너가 순서대로 쫙 전달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거. 이런 능력이 있으면 되지, 뭐 각각의 메꾸면 스포츠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는 그런 암기는 필요가 없지. 세포에서는, 각각의 성질은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논술에서 많이 구분해야 되는 것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 뭘로 구분한가? 진핵세포에는 없고, 원핵세포에 있는 거. 거꾸로. 진핵세포가, 원핵세포가 원시세포. 원핵세포가 안 가지고 있고, 진핵세포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세포막. 세포막? 그 핵막. 핵막, 그치. 핵막은 있고 없고.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 사실 핵막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외에 물질대사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 물질대사와 관련된 것들은 어느 것들이야? 미토콘드리아. 용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또, 액토가 하는 거는 뭔데? 막, 물질대사에서 하는 노폐물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걔는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액토 같은 경우. 삼투압 조절에 크게 관여하는 거고,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순환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미소점이 있잖아. 우와,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니까 미소점. 이것들이 진핵세포에는 있고 원핵세포에는 없는 것들. 대충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나중에 더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캠프에 가면은 조금 더 두 개에서 차이점을 심도 있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근데 연목체랑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세포 내에서 물질대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그 원핵세포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얘는 무조건 일단 다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핵막은 무조건 없고, 얘네들이 없는 원핵세포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은 이제 연계해가지고 너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 1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세포막의 구조. 우리가 그 유명한 모델 이름이 있지. 무슨 모델이야? 유동 모자이크. 유동 모자이크. 그 유동성이 있고, 세포막에는 유동성이 있고, 모자이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데, 모자이크라는 게 막 땡땡땡땡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들이 막 박혀 있다는 거지. 중간중간에.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막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단백질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건데, 세포막에.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유동 모자이크 구조로 되어 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술에서 서술해야 될 거는 세포막이 왜 유동성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막이 갖는 특징, 인지질 이중층 구조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 뭘까? 내외부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내외부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내부랑 외부. 내부랑 외부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아,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보다 물질 대사와 관련된 특성, 갖는 특성. 인, 지질. 인은 성질이 어때? 그리고 밖에 요 동그란 머리가 이제 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리가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은 특성이 어때? 소수성. 인이 소수성이야? 인이 친수성. 지질이 기름이잖아, 지질. 그러니까 인이 친수성이고, 지질은 소수성이고. 얘네들이 한쪽 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얘네들은 거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샌드위치식으로 생긴 건데, 즉 막의 내부는 소수성이고 막의 외부는 친수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은 세포 안과 밖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친수성으로만 되어 있거나 소수성으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물질이 그냥 투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벽이 유지가 못 돼버리지, 물 속에서. 유지를 못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인과 지질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안팎으로 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성인 물질이나 소수성인 물질들이 함부로 침입이나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 실투나. 그래서 안과 밖을 훌륭하게 안정적으로 가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물질 통로를 하는 역할은 결국 뭐야? 물질 교환을 하는. 요 막을 막 투과하는 애들은 없어. 선택적 적합성? 여기 박혀있는 얘네들이 뭐야?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이 통로의 역할을 하지. 근데 단백질들이 종류에 따라서 물질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종류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물에서 관련된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 그리고 나트륨 펌프,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안정성을 갖는 이유는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짚어주면 되는데, 이 단백질이 딱 박혀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 완벽한 고체도 아니고 완벽한 액체도 아니고 약간 젤리 같은 그런 유동성이 있는 구조로, 유동성을 갖는 이유는 뭘까? 얘네들. 구조적으로 잘 보면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인에다가 소수성 꼬리가 달려있는데 하나는 일자고 하나는 이렇게 구분형으로 그려. 그림을 항상. 근데 요 구분 이유는 뭘까? 하나 이중결합으로 그렇지.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구분형 구조가 되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소수성 꼬리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스형 구조고, 하나는 트랜스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일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인지질들이 배열이 됐을 때 굉장히 빽빽하게 되겠지. 얘네들이 빽빽하게 나열이 되면은, 빽빽하다는 거는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전기적으로도 인력이 작용하게 돼 있어. 그럼 더 가깝게 빽빽하게 붙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인자 간 거리가 가깝다는 건 결국 고체화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경화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분장한 거리가 멀수록 그 자유로워지니까 유동성이 생기는 거고. 근데 요 구분형 구조 때문에 얘네들이 빽빽하게 나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수성 애들은 더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속성 애들 다리들이 하나가 구분형 구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 배열이 안 돼.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얘네들이 인력이 많이 작용을 못해서 거리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유동성이 생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조가 요렇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세포막이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 해결할 때 답안에다가 그걸 적용을 잘 해줬어요. 이거 나갔다고.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은 체크 3-1번만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자.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시간 꽤 됐으니까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자.
자, 하자. 혹시 지금도 쉐어 스크린 내가 띄운 거 안 보여? 네, 보여요. 안 보여? 스크린 설정이 잘못돼 있었나 봐. 자, 봅시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 책.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원핵 세포로서 세포막 이외의 막구조를 지닌 세포 소기관이 없다. 반면에 동식물 등 다세포 생물은 세포막 내부에 핵스포체, 골지체, 토콘과 유소점 영구체, 등 다양한 막구조물을 지닌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다세포 생물이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유리한 점과 이 문제는 빼고 3-1번만 보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가수분해 요소들은 자신의 표적과 만나게 되기까지 세포 내에서 어떤 이동 경로를 거치는가. 가수분해 세포가 최종 종착지는 어디겠어? 리소좀? 리소점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 가수분해 요소는 효소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되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세포에서의 그런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핵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지. 한번 쭉 나열을 해봐봐. 천천히 생각하면. 핵에서 DNA 그 사슬에서 유전 물질을 일단 번역을 해가지고 mRNA로 전당을 할 거고, mRNA는 어떻게 나오겠어? 핵에서 형성된 mRNA는? 핵공을 통해 나오겠죠. 핵공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갈까?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곳으로 가겠지. 그럼 그곳이 어디야? 리보솜. 리보솜으로 먼저 갈 거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서 이동 경로는 리보솜이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 거치면 소포체에 있으니까 거치면 소포체를 통해서 걔가 이동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동 경로가 되니까 거치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이 돼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제 소낭을 나와서 소낭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가는 것은 리소tom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또 한 번 통하지. 골지체. 그렇지. 골지체를 통해서 필요한 효소들이 세포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효소 같은 경우에는 리소tom으로 전달이 된다. 요거를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논술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답에서 제한을 걸고 있지 않으면은 뭐 딱 이거에 대해서만 말해라고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게 더 좋아. 그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세포와 부피와 표면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부피와 표면적이 중요한 게, 부피가 크다는 거는 부피가 크다는 거는 세포 자체가 세포 내부에 이제 용량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표면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부에 있는 것들이 물질 교환을 해야지만 세포가 튼튼하게 살 수가 있잖아. 영양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물질 대사에는 유리하겠지. 물질 교환을 하는 데는. 그래서 세포, 똑같은 크기의 세포, 부피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스물일곱 개 쪼개진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덩어리고, 하나는 단세포야. 그냥 똑같은 부피의 크기인데. 그랬을 때 물질 교환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를 묻는 거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 작은 게. 그렇지. 작은 게 유리하지. 작은 게 유리한 거를 논술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왜 작은 게 유리하다. 그럼 그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 작은 경우 뭐뭐해서 유리하다. 그거를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거야? 작은 경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해도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겠죠?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만약 말로 한다면 작은 게 왜 유리하다고 설명할 거야?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응.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늘어서 표면적이 얘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면 되겠지. 응. 그 경우의 표면적.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지금 문제는 단위까지 주어졌는데 주어진 단위가 없어. 그러면은 요 문제를 풀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길이를 임의의 문자로 정의를 해주면 되죠. 한 변은 3a라고 했을 때 얘는 a가 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문자를 이용해서 표면적의 비를 구해주면 되지. 두 개의 표면적의 비를 구해주면 되고, 그래서 표면적을 실질적으로 구해서 얘가 몇 배 더 크다. 부피는 똑같으니까. 표면적이 얘가 몇 배 더 크니까 물질 대사에 몇 배 유리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대입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그 과정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답안했을 때는 얘를 A, B라고 해주고, 그림 단세포의 세포를 A라고 하겠다. 그리고 같은 부피의 27개의 세포로 쪼개는 거를 B라고 하겠다. 그리고 문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A의 경우, A의 표면적. 여기 내가 이제 계산 과정만 쓸 거지만 너가 서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이런 문자들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 너가 인물로 대입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림에 대한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림을 제시했을 때. 단세포 세포를 대문자 A로 정의를 하였고, 한 변의 길이를 3A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부피에 27개로 쪼개진 세포를 내가 B라고 정의하고, 각 작은 거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준 다음에 A의 표면적을 구하면, 그래서 공식으로 써주면 3A 곱하기 3A 곱하기 3A 곱하기 3A 곱하기 6이 될 거고, B의 표면적은 A 곱하기 6 곱하기 27이 될 거고, 계산해주면은 94A 제곱, 얘는 42, 162A 제곱. 약 3배, 딱 3배네, 딱 3배. 약이 아니고. 표면적이 3배 넓다. 그리고 만약에 물질 대사 U를 생각을 한다면,
물질 교환율. 교환이 얼마나 효율을 생각한다면 이문의 공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부피분의 면적. 부피당 면적. 내가 소화해야 될 부피당 면적이 얼마냐가 물질 교환의 교환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A의 부피는 3A 곱하기 3A 곱하기 3A. 표면적은 54A.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공식을 뭐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공식을 따로따로 써주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27 네, 162A 제곱. 결국 부피는 같다는 거를 처음에 가정을 했으니까 뭐 이게 꼭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분술 답안을 쓸 때는 조금 고득점을 하는 방법은 그림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느낌상으로 얘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거는 근거가 없잖아. 확실한 근거 제시가 안 되니까 정량적 제시. 너가 이문의 수치를 대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으면 비교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이 얘가 더 많다 이렇게 맞긴 맞지. 맞는 얘기를 했다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너가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이런 거는 좀 감을 잡아야 돼.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구나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너가 이문의 문자로 지금 정의를 해나가는 건데 지금 교재에 보면은 1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요 A 대신에 3A 대신에 15 마이크로미터를 써서 할 건데 답안 작성을 할 때는 단위까지 써주면서 작성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세제곱 되는 거 이런 거 단위까지 꼭꼭 써주는 식으로 이제 답안 작성하는 훈련을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단위만 맞춰서 쓰는 식으로 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생물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그 비열이나 열량 아니면은 칼로리 계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킬로칼로리 줘버리고 어떤 거는 칼로리로 주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칼로리니까 그래서 단위 신경 안 쓰고 계산해버리면은 1칼로리랑 100칼로리 킬로gram 100칼로리 있는데 그냥 101킬로칼로리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 쓸 때 아예 이 단위까지도 꼭꼭 써서 단위 환산되는 과정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위끼리 곱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가 왜 생기는 건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게 좋아. 그냥 계산 맞게 했으니까 당연히 비율 구하는 거니까 뭐 칼로리 퍼 뭐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계산을 해서 뭐 단위끼리 곱하고 나누고 해서 그 단위가 나온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게 좋지.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내가 보내줬던 문제인데 크기와 모양의 관계가 대한 원리를 근거로 코끼리만큼 커진 개미, 개미만큼 작아진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2008년 서울대 그 면접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세포와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에 대한 근거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뭐 토론을 하는데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압력 그 단면적당 받는 압력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신진대사를 했을 때 그 비율이 쪼개진 게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론제를 이번에는 그 정육면체라는 세포가 정육면체라는 가정이 아니고 세포가 원형이라는 가정, 정확한 구라는 과제로 가정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 과정을 세워봤고, 즉 세워봤어? 잠깐만요. 응. 일단 그 단세포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100배 작은 거. 이걸 100개라고 하는 게 낫겠네. 얘를 A라고 하고. 근데 100배 작은 거라고 하면 그 부피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말이요? 그치. 부피로 해줘도 되지. 그건 너가 이제 반경이 100배 작다. 이거는 어떻게 잡든지 상관없어. 어차피 세포가 하나는 단세포고 하나는 작은 거 여러 개로 부피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개당의 부피가 100배 차이 나는 걸로 잡아도 상관없고, 그냥 반경이 100배 작은 거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부피가 100배 차이 나는 걸로 하려면은, 그럼 일단 안세포인 거를 A라고 두고 잡으면 되겠지. 그럼 얘가 부피가 어떻게 나와?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뭐야? 3분의 4파이 A 세제곱. 3분의 4파이 A 세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요거의 100, 얘를 A, 그리고 얘를 X라고 둬서 하면은, 300분의 4파이 A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하나의 반경은 100분의 A 세제곱근이 되겠네. 100분의 1 아니에요? 100분의 1 아니에요? 100분의 1? 네. 100분의 1 A는 바꾸면 안 하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반경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9의 표면적 구하는 거, 4파이 제곱, 4파이 제곱 해가지고, 두 개의 부피 비를 구해주면 되겠지. 표면적 비를. 그러면 이제 표면적상 얘가 유리해서, 물질 대사에는, 세포가 쪼개져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요거에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도 개미가 코끼리만큼 커졌을 때 불편한 거, 뭔가 불리한 점, 그리고 코끼리가 개미만큼 작아졌을 때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짚어서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나눠서 보자. 먼저 개미가 코끼리만 해졌을 때. 세포의 크기가, 세포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일단 물질 교환에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단일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 외에 이제 제시문에 있는 것들 보면은 하중 받는 크기가 커졌을 때 받는 하중, 면적당 받는 하중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그대로 개미의 모양으로 코끼리만큼 커지는 거야. 구조적 특성상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일단 압력을 받아야 되고, 네. 에너지 소출이 떨어져요. 뭐 개미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다리가 엄청 가늘잖아, 다리가. 개미 다리가. 네, 그거에 비해서 몸통은 크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그 몸통도 두껍긴 하지만 그만큼 다리들도 두껍지, 코끼리는. 그래서 개미의 이런 골격으로 코끼리만큼 크기가 커졌을 때는 그 다리가 받는, 다리 두께에 비해서 버텨야 되는 몸의 무게가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 커지니까. 그러면 다리가 자체가 일단 골격 유지가 굉장히 불리해지지. 근데 또 코끼리와 개미의 그 개체적 특성상 개미는 이제 키티즈로 있어서 외골격이잖아. 내골격. 자, 외골격과 내골격 하중을 버티는데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외골격? 외골격이 더 유리할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외골격으로 지어, 내골격으로 지어. 외골격으로 짓죠? 그치. 철심을 박아놓은 다음에 그거에다가 씌우는 게 그런 방식으로 짓잖아. 외골격으로 지으면은 몸통도 외골격이면은 몸통의 하중은 더 무거워지는 거야. 골격 자체가 무거워지잖아.
외골격으로 했을 때 몸통들의 표면적이 다 골격으로 되시면 이걸로 버텨야 되는 무게는 더 커지는 거. 그래서 내골격으로 돼야지 이 몸통을 유지하는 것도 뼈대고 그냥 단순한 뼈대가 있고 이 각각을 버티는 거는 뼈대니까 뼈가 굉장히 큰 하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뼈대들이 안쪽에서 딱 심지를 잡아주는 게 더 유리한 골격이지. 그래서 골격상으로도 외골격은 크기가 커지면은 불리해. 이거는 진화적 입장에서 봐도 외골격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생명체가 있어? 없죠? 없잖아. 진화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돼. 이거를 뭐가 더 유리한지 생각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생물 범위 안에서니까 진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 외골격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들은 크지 않은 걸로 봐서 외골격이 그 하중을 거치는 데에는 더 불합리한 골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논리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골격적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 코끼리가 개미만큼 작아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세포가 더 작아지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에너지랑 산소 공급량의 과다? 그렇지. 과다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세포 수도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필요 이상 그 과다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얘네들 잘 생각해 보면은 크기에 따라서 표면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얘는 표면적이 매끈매끈한 표면적을 가지고 있지. 개미는 표면이 매끈매끈한 키팅질의 표면이고, 얘는 코끼리는 주름이 굉장히 많아. 개미는 날씬하고 코끼리는 뚱뚱해. 이런 걸 부피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에너지 효율, 에너지 방출, 그리고 부피적 특성에서 봤어. 얘는 왜 표면적이 주름이 졌다는 건 표면적을 늘린 거고, 주름이 없다는 건 표면적을 최소화한 거야. 얘는 왜 표면적을 최소화해야 되고, 얘는 왜 늘려야 될까? 최소화해도, 그,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개미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코끼리는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기. 네? 이거는 에너지 방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코끼리만큼 큰 애들은 체내 내부에도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내부에 있는 방출되는 열들을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서는 근데 단세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 구조가 주름이 막 져 있다고 보면 돼. 근데 개미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가 적고 세포의 크기는 비슷하단 말이야. 개미의 세포 하나나 코끼리의 세포 하나. 근데 코끼리는 세포가 굉장히 많지만 표면적은 작은 상태야. 개미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가지고 있는 세포당 표면적은 넓은 편이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그 상태에서 크기가 그대로 커지면 에너지 방출이 굉장히 많아지겠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또 생명체들은 대부분 주름이 많이 져 있어. 그 동물들 보면은 큰 생명체들은 주름이 많이 져 있는 형태가 있고, 곤충들은 대부분 다 매끈매끈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세포수가 적으니까 표면적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세포수가 적으면 에너지 방출 양이 제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생명체, 부피가 큰 애들은 세포수가 많으니까 에너지 방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 커지면은 과다 에너지 방출. 얘가 작아지면은 세포가 많은데 표면적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거지. 에너지 방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개미가 그 상태로 커질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방출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방출량이 줄어든다? 부피가 커지고, 세포 그러면- 개수는 같고, 비율이
세포 개수는 같으면서 부피가 100배 증가한다. 그럼 표면적과 부피의 비는 계산을 한번 해서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거. 나도 계산 정확히 안 해봐서 해보면은 분명히 세포 개수는 똑같은 상황에서 크기를 늘렸을 때 부피와 표면적의 비 이걸 한번 각각 구해보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서술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논술에서는 일단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량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집어냈다고 거기서 그냥 딱 그쳐버리면은 상대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왜 존재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제시문에 물론 있는 거는 활용해서 하면 물질대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언급해줘야 되겠구나. 그 외에도 너가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잡아서 추가적으로 써주면은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제시문 안에서만 해결하라 이런 제한이 없으면은 너가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다 가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써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 근데 그 핵심적인 제시문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다양한 거를 쓰면은 오히려 출제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숨게 되니까 제대로 점수를 못하고. 가장 충실하게 제시문을 활용해주고 그 외적인 거는 더 추가적으로 써줬을 때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교재 보내줬으니까 저번에 38페이지 내가 풀라 그랬었나? 38페이지 문제를 그 첨삭용으로 풀 거니까 이거를 푸는데 답안 작성은 일단 그 38페이지 옆에 지금 어차피 교재를 안 받았으니까 38페이지 문제 보고 노트에다가 그 줄 쳐져 있는 노트에다가 답안 작성을 해봐. 대부분 답안지가 뭐 줄이 없는 답안지에 있는 학교도 있고 줄이 있는 답안지도 있고 한데 일단은 줄이 없는 거에다 먼저 연습을 하자. A4 용지 그냥 빈 거에다가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그래서 사진이나 집에 스캐너 있어?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휴대폰 요즘에 해상도 보니까 초점 잘 맞춰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면 되고 우리 카페를 만들었거든? 아, 네. 카페 최선희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 네, 문자 왔어요. 그 카페에 가입해주면은 거기다가 내가 막 게시판을 만들게 그냥 과제 올리는 게시판을 또 게시판에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내 메일로 보내도 되고 그거는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메일로 받으면은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해서 거랑 같이 첨삭 읽자 해가지고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고 시험이 언제부터? 중간고사? 우리 27, 28, 29요. 27, 28, 29? 그게 그 학교마다 25일 막 이렇게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17일 다음 주 24일하고 5월 1일 일요일 2주 동안에는 일단 쉴 거야. 휴강을 할 거야. 그리고 5월 8일이 되겠지 그러면 5월 8일 날 일요일 그때부터 수업을 할 거니까 일단 뭐 과제는 미리 해놔. 시험 기간 되면 할 시간 없을 테니까 일단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2주 동안 시험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고 다시 수업할 때는 내가 그 전날이나 해서 문자 보낼 테니까 뭐 그 전까지는 쉰다는 것만 기억해도 연락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하면 돼. 그래, 수고했고 뭐 혹시 질문 있었어? 오늘 수업 내용? 그래, 오늘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